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유쾌한 교육수다 데이디스토크 두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박경연입니다. 오늘도 세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팀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 제주도로 무려 7박 8일. 사람들이 야, 무슨 자영업자냐, 뭐 11월에 7박 8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오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꿋꿋하게 저는 갔다 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시잖아요. 네, 저희 초등학생인데 왜 그 학교에 현장학습 신청서 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현장학습 신청서를 1년에 20일인가? 하여튼 며칠이 있어요. 뭐 꽤 많은데 우리 목표는 그거 다 쓰는 게 목표인데 반도 못 썼어요, 올해. 네. 다 쓰는 게 목표다. 보통은 이제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현장학생 학교를 좋아하죠. 빠지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렇죠. 부모들은 또 이게 좀 또 이게 네.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네네.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 지사정이고 저는 그냥 예, 떡 팀장님은 은평구에 살고 있는 이한이 아빠시죠.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10월에 제주도 여행을 잡으실 만큼 여행을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남양주 브로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계와 기독교 교육계의 넓은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남양주의 덕소에 살고 있는 은혁이 아빠 남양주 브로커입니다. 네, 넓은 네트워크를 막 늘 자랑하시는데 그래도 팟캐스트는 지난번에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 했죠. 네.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그 반응이 좀 있던가요? 뭐 이렇게 애청자가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일 좀 인상적인 평은 어떤 거였어요? 제일 인상적인 평이요? 네. 못하더라 이런 사람은 없어. 하지 마 이런 사람 없었어요? 제일 인상적인 평은 사회자를 너무 잘 뽑았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진짜. MC가 정말 제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프로페셔널이죠. MC 때문에 이 방송이 산다 이런 얘기. 이렇게 또 제 매력이 저희는 따라갑니다. 건가요? 그냥 얻어 걸렸다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진짜 행복하네요. 진짜 잘해야 되는데 2회도 1회 저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공대 아빠님은 어떠세요? 주변에서 공대 아빠님도 팟캐스트 이런 건 처음이시고 네.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이런 활동 거의 안 하시잖아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단체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가 뭐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취미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도 그런 거 하냐. 그러니까. 이 나이에 네. 젊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놀란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네. 예, 아무튼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저도 지난주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이요?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을 갔다가 네. 어제 복귀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출장 아닌가요? 예. 부러우셔가지고 그냥 출장을 여행으로. 부러울 뻔했네. 저는. 예, 믿거나 말거나 네. 다음 주에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루 남는데 네. 예, 아무튼 저의 의지를 하늘이 알아주셨는지 하루 딱 비워주셨고요. 예. 팟캐스트 하기 위해서 귀국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또 나가신답니다. 진짜요? 예, 정말 오늘 나가세요. 나갑니다. 예, 그래서 좀 갖다 붙인 게 요만큼 있지만 아무튼 이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이 가슴이 설레고 있는 그 공대 출신 아빠도 이 교육 톡을 할 수 있다. 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복귀한 공대 아빠 정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지금 오늘 두 번째 팟캐스트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유쾌한 교육수다 데이디스토크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박경연이고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남양주 브로커님, 공대 아빠님, 그리고 떡 팀장님. 지난주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하고 저희도 처음이니까 어떨까 했었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좀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얘기 중에서 선택과 배제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교육을 봐야 된다. 이 말이 정말 계속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게 그거였지. 그래. 그거야. 내가 찾던 게 발견과 발굴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은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공대 아빠님은? 예. 또 회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회사를 사랑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회사 분들이 들으시면 듣고 계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시죠? 네. 이번에 회사에서 그 워크숍을 할 때 다른 워크숍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즐겁게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요. 네. 그때 그 토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또 공대 아빠 이 톡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예, 궁금하다. 약간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좀 그대로 전달을 드리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가 이 학습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학습을 하면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시험 점수를 높게 받는 거 외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 교육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죠.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무슨 가치가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랑 네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잘 소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공대 아빠님에게 이 방송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업무도 그죠? 이 팟캐스트랑 연결해서 아이들의 교육까지 이어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회사에서 해주셨네요. 여행 보내줄만 하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 계속 보니까 보내실 것 계속 같은데. 보내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많이 가기 싫습니다. 우리 떡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한 해 방송 늘 저희 이 데디스토크 모임을 2년간 하셨지만 이 첫 번째 방송으로 또 내보내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팟캐스트 말미에 했던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나는데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 그게 여전히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물론 저는 말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럴수록 더 제가 하는 말에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또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잘 듣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저도 지난번에 떡 팀장님하고 나눈 얘기 중에서 제가 먹는 게 우리를 규정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먹는 이제 것은 우리의 우리 몸을 규정하는 거고 그렇죠. 말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 브로커님은? 저는 애청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네. 좋은 반응들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딴 거보다도 저희는 다 별칭이 생겼잖아요. 네. 떡팀장, 공대 아빠, 남양주 남양주 브로커. 여러분 네. 익숙해지실 거예요. 점점 더 이 세 명의 그 패널들에 대한 별칭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MC님의 별칭이 없다. 그러게 네. 없어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1회를 들으면서 네. 제가 한 5번 넘게 들었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저 한 3번 들었는데. 네. 우리 MC님에게 별칭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여리여리님이었던 거예요. 뭐야? 요거 저 여리여리. 1회를 들으신 분만이 알수 웃으실 수 있는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다산의 여왕 어때? 다산의 여왕. 저도 잠시 생각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다산 박경현 전 다른 다산 의미가 있지만 박경현님?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의 느낌하고는 여리여리가 낫네요. 네, 그래서 다산은 잘 아나운서시니까. 매치가 안 여리여리보다는 되잖아요. 미모가 되시니까 네. 미모의 MC님 어떠실까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아부하고 있습니다. 네. MC만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거 저만 조심하겠습니다. 좋아하고 지금 네.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돼가지고 예.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토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데디스토크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아빠들의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풀어보면은 네.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사교육의 이슈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공교육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교육이
공교육의 한계를 갖다가 채우기보다는 공교육을 압도해 버리는 이런 현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국 교육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거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심지어 부모님들은 돈도 없어져요. 그렇죠. 아이들은 시간 없어지고 부모님은 돈도 없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상당하고 또 우리나라 또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를 옮기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까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교육이 지금에서부터 한 절반만 줄어들어도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뭐 사실 그 방법들은 우리가 차차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면은 사실은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이 줄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거 공교육의 한계 때문에 공교육이 다 채워주면 누가 사교육 하냐. 이거 모자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놔둘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듯이 그렇죠. 하시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저는 저희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지금 제일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큰 애가 이제 6학년입니다. 네, 공대 아빠님. 제일 크죠, 우리 애들 중에서. 예. 네. 그런데 아직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진 않아요. 성적표도 선생님이 써주시는 피드백을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의 피드백을 주셨어요. 생각은 잘하고 문제는 잘 푸는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 수학이 푸는 속도에 사실은 비례하지 않지만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다 채우려면 빨리 풀 수 있도록 주산을 시키든지 학원에서 아니면 학습지를 좀 시키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저는 뭐 선생님의 피드백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사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사교육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아이의 그 능력을 개발해주고 잠재성을 찾아주는데 사교육도 잘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그 나쁜 기능은 뭐냐면 불안함에서 시작한 사교육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집 애는 이만큼 하는데 우리 애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옆집 애는 영어를 읽는데 우리 애는 ABCD도 몰라. 네. 알파벳도 몰라. 옆집 애는 지금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하잖아. 라는 불안함. 그런 불안함에서 시작한 사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이들의 학습의 자발성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해야 돼. 왜? 옆집 애가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교에서 시작하는 사교육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런 말씀 공대 아빠님께서 해주셨고요. 남양주 브로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공대 아빠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좀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사가 학원을 권면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교사의 약간 직무유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교사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육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현실,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이게 이제 계층적인 문제로 가면 소득 수준이 낮은 쪽에서는 그런 사교육을 덜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네. 또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출발하는 거죠. 먼저 출발을 해버리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이제 마치 그 야구 관람하는 거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앉아서 보면 괜찮은데 앞 사람이 일어나서 봐버리면 뒷 사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사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에 끌려다니는 공교육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이 사교육의 과다 문제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네네네. 예. 솔직히 학원을 권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러신 건 아닌데, 네. 네 이제 그거를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이제 좀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좀 학원 안 다니거나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걱정을
부모님 걱정을 하면서 좀 더 애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군요. 약간 분노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 예. 분노 나왔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같은 것도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현실도 같은데요. 있겠죠. 네. 예. 지금 저희가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로 짚어주셨던 분들이 사교육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출발점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사교육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우리가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공부가 필요한가 그 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에 대한 지식들, 뭐 물체가 이제 뭐 어떻게 뭐 바뀌게 되고, 뭐 물은 언제 얼고, 뭐 언제 녹고 하는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공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실 초등학교 이하여 가지고 아직 이제 좀 더 경쟁이 치열하고 학업의 양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고등학교에 안 가서 우리가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의 양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을 갖다가 소화하기에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 방법, 그리고 더불어 공부하는 공부의 방법들이 그 많은 양의 지식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터무니없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커리큘럼 상에서 배워야 될 지식의 양이 좀 많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많은 걸 갖다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소화해내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소화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뭐 시험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좀 부족하다고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 그거 갖다가 이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으로 그리고 뭐 또 집에서 이제 뭐 누군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지식을 갖다가 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지식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교육을 갖다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한 번씩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남양주 브로커님은 한국 교육의 그럼 지금 문제는 어떤 교육 제도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데 저희가 배우는 공부의 양이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높은가요?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고 최근에 그 교육과정 개편 2015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지식의 양을 줄이고 그 지식의 을 공부하는 방법의 다양성 쪽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 좋은 대학에 가는 이 경쟁 구조를 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식의 양이 줄어든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양이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덜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저는 지식의 양을 줄이는 게 사실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지식의 어떤 많은 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이 지식을 갖다가 배우는 방법, 태도,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 학습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널려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진리라든지 그리고 의미들을 갖다가 발견하는 법.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물고기 잡는 법. 네,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저희 학교에 가 보면은 학교의 책상 배우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다 일률적으로 쳐다보도록 돼 있어요. 보면은 그걸 이제 그냥 스쿨식이라고 해보면은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일렬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을 다 쳐다보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쏟아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 그 우리도 보면은 대안학교나 이런 데 사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앉아서 수업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수업의 주체 또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라 둥글게 모여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배우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스스로 배워 나가느냐. 저는 학교 교육에서는 많은 지식보다는 공부하는 방법,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전 좀 있었어요. 기업 교육을 실제 담당을 하시니까 네. 현장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지금 실제 업무와 관계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교육이 변화되지 않을까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대 아빠님은? 네, 저는 어떠세요? 이제 기업 교육을 받는 입장이죠. 물론 뭐 교육을 잘 받아서 출장을 가. 회사에서 여유 보내줘. 예, 물론 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네. 또 제가 이 공대 아닙니까? 네. 이 시점에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이 창조성입니다. 지식의 양과 창조성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네, 근데 뭘 결코 알아야 비례하지 뭘 않습니다. 만들긴 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네. 지식의 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지식의 양이 너무나 과도하고 짧은 시간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지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그 떡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관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 다음에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더 좋게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그치지 않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입력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패러다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육이다.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그 기본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교육적이고 뭐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이 선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이런 이제 왜곡되어 있는 현재 그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가치 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뭐 그걸 인성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치 교육이란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이렇게 가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제가 지금 박사 논문 때문에 나가고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좀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가치 교육을 이제 잘 여러 주차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기획을 해서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 전 이건 되게 잘 배웠다. 이게 옳다는 거 내가 알겠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만약 시험 문제를 내셔서 이게 옳으냐고 물어보신다면 난 이게 옳다고 답을 쓰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이 너무 좌절하신 거죠. 이제 이게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게 뭔가 이런 좀 회의감이 드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뭐가 옳은지 알겠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이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부터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씁쓸한 모습, 씁쓸한 마음 이런 게 들었어요.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 사회의 문제이고 부모들의 문제, 네.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아까 가치라고 얘기하셨는데, 한국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치라고 본다면, 한국 사회의 가치가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친 그 가치와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와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시험의 답과 삶의 답이 다른 거죠. 네. 방금 전에 그 남양주 브로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저희 큰아들 그 교실에서 있었던 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네가 지금 수능 시험을 보러 가고 있어. 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너는 수능 시험을 못 봐.
어떻게 할 거니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불쌍하지만 저는 솔직히 수능 시험을 보러 가겠습니다. 소수의 아이들만 수능은 지금 못 봐도 내년에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수의 아이들만 그 답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 흥사단에서 그 정기적으로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뉴스에 그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상당 부분 10억을 준다면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흥사단 연구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아이들이 가치보다는 돈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가치보다는 이익을 선택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각각 똑같이 물어봤는데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다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더 돈을 선택한다는 거죠. 세상을 알아간다고. 세상을 알아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좀 나쁘게 말하면 교육을 받을수록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암울한데요. 잘못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만나는 공부 잘하는 괴물들. 네.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지만 가치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이익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저희가 뉴스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창조성의 관점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가치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 답안을 위한 지식 말고 정말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찰을 하려면은 커리큘럼이 빡빡하면 안 돼요. 커리큘럼 여유가 있고 선생님이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아이들한테 던져.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갖다가 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또는 어떤 그룹은 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은 아니야. 목표가 중요해.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토론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교류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이제 뭐 디스커스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말 중요한 건 가치인가? 아니면은 이익을 우리가 선택해도 도대체 문제는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익을 선택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을 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지식의 양이 좀 더 줄어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없는 지금의 한국 교육이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거죠. 네. 저희보다 더 이 빡빡하지 않은 교육을 시키는 서구권, 소위 말하는 선진국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도 너무나 인풋이 많다. 아이들한테 창조성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교육에서는 이미 나와서 반영이 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대 아빠님은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어떤 개발 그런 기술 쪽에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분들 창조성이 잘 발현이 되나요? 저희 아랫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객관적인 능력에 비해서 창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본인의 하고 싶냐 아니냐 그런 의지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회사 생활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간 부족합니다. 뭐 구글이 제일 다니고 싶은 회사라고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성을 잘 낼 수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어떤 스펙이나 능력 대비 창조성에 대한 항목을 만약에 점수화 시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점수는 높지 않을 거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점수화 시키면 아마 그것도 준비한 학원이 생기고 창조성 학원 있을 것 같아요. 창조성 또 아, 창조는 안 있겠죠? 길러지고 네. 그런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러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토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화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더 얘기 나눠볼까요? 아이들 행복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창 시절 행복할까? 2년 전쯤에 그 송도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라는 이제 이렇게 뭐 포럼이 하나 열렸어요. 네. 이제 그 포럼이 이제 2년 전이니까 미국은 오바마 집권 시기, 네네.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아마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많이 칭찬을 했죠. 맞아요. 한국 교육이 우수하다. 한국의 공교육이 우수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공교육이 전혀 우수하지 않거든요. 제가 듣기로 미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이제 무너진 지 오래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의 공교육이 이제 우수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교육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의 교육이 왜 우수한가? 학업 성취도가 높고 뭐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제 성취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하고 약간 우리 교육을 자랑하는 그런 포럼이었다고 그래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포럼에 이제 마이미에 이제 포럼이니까 뭐 질의응답 하잖아요. 그래 이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제 질문 겸 이제 챌린지를 갖다가 한 거야 보면은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불행하냐? OECD 국가들은 우리 아이들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불행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 겸 도전을 갖다가 하니까 네. 이게 우리 주최 측도 좀 문제야. 마이크를 꺼버린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한국 교육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국 교육의 어떤 이 불합리한 이제 모순을 갖다 지적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리고 이제 포럼을 갖다 뭐 마무리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질문한 그분한테 전 세계에서 온 교육학자들이 가가지고 한국 교육에 대해 그런 얘기가 정말 듣고 싶었다. 한국 교육의 이면에 있는 문제. 그렇죠. 왜 한국 교육의 아이들은 그런 행복하지 않느냐. 그 선생님이 그 질문하신 분에게 몰려가서 더 질의응답을 갖다가 많은 얘기들을 갖다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언론 탄압이네요. 그때는 언론 탄압할 시절이었어요. 지금 좀 시절이 바뀌었는데 2, 3년 전이니까 언론 탄압이 있고 언론 통제가 있던 시절이었어. 그 시절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단 행복하지 않다라는 평이 네. 사실은 그거는 거의 확실한 그런 인식이에요. 부모님들도 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럴 그쵸? 거예요. 안쓰럽잖아요. OECD 결과도 우리가 그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요. 그 보니까 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뭐 핀란드, 뭐 아이슬란드, 뭐 아일랜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랜드가 좋은 거구나. 랜드. 대한랜드로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나쁘진 않다. 네.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안쓰럽고 아이들이 막 엄청 행복하지는 않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기만 참으면 이런 얘기는 다 하지 않나요? 조금만 견디면 뭐 확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대 아빠니까요. 확률. 네. 나 이런 거 좋아. 어제 그런 데이터 얘기를 좀 얘기 좀 들었습니다. 해주세요. 어제 데이터. 들었습니다. 예. 어제 그 저희 출장을 같이 갔던 멤버들이랑 시간이 잠시 남아서 교육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결국엔 무엇이냐? 내 아이들이 성공하게 할 확률을 높여준다.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아무튼 이 교육 경쟁에서 내가 높은 이 포지션을 차지하면 뭘 해도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경쟁에서 지면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그 흐름에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편승해서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던졌다는 그런 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저희와 같이 이렇게 톡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표현은 우리 사회 부모들이 안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었을 뿐이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언쟁이 돼서 잠깐 참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참아라. 그 대학 가면 해결된다. 얼마나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네.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듣고 자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해결 안 돼요. 그 대학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취업은 어디로 하냐. 네. 네. 취업하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취업하고 나니까 결혼은 언제 하냐. 예. 결혼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결혼하면 나니까 애는 언제 낳냐. 네. 네. 이게 이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애는 공부 잘하냐? 애는 대학 어디 가냐? 맞아요. 애는 취업 어디 하냐? 애는 결혼 언제 하냐? 돌고 도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 루프예요. 네. 그 다음에 끝나면 손주는 공부 잘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이게 그 한국 사회가 이 경쟁이라는 어떤 비교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영국 사람인데 한국에 오랫동안 기자로 있었던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한국에 대해 쓴 책인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기적을 이루긴 했지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그 한국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교육이다. 예. 좋은 대학을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부모님들의 뭐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은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 오셨으니까 어떠세요? 진짜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공부 못 하고 그래도 성공한다. 소위 말하는 성공.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네. 저희 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한테 대학은 굳이 안 가도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떡 팀장님은 네. 네. 우리 딸이 팟캐스트 아마 들을 텐데. 네. 자기도 이제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든지 뭐 굳이 뭐 대학을 사실 대학의 의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뭐 좀 어려운 공부하는 곳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대학도 나오고 뭐 대학원까지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기회를 갖다가 많이 주느냐. 일견 그런 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늘어난다는 면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회가 나에게 의미 있는 기회냐, 내 삶에 의미 있는 기회냐. 저는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공에 있어서의 의미. 그리고 내가 공부를 갖다가 함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 그 직업과 기회의 의미, 그 의미가 내 삶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부합한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저에게 과연 그 자녀를 갖다 키우면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갖다 돌린다 그러면은 저는 뭐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딸이 나중에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어떤 직업, 의미 있는 일은 타인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네.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타인의 행복을 더 늘려주는 일 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줄여주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라면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일이라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본인이 이제 커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기는 하겠지만은 네. 아빠로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기대라면은 저는 그 정도 기대를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뭐랄까요? 좀 생계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런 걸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좀 힘들게도 좀 살아봤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 소득 거의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 거의 연식 인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 있는 편들은 아니었어요. 가난하게 살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지 못했던 거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그게 악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불편함을 갖다가 견딜 수 있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나은 삶, 멋진 삶,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렇죠. 저희가 사라질 수 없는데. 우리가 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남양주 브로커님은 제 질문에 우리 아이가 뭐 충분한 소위 말하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일단 그렇게 살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풍족한 그 수입으로 살고 있지 않고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최소한의 어떤 그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사회의 복지적인 측면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이제 덴마크에 가서 이제 덴마크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거기는 이제, 소위 이제 소득의 불평등성이 좀 덜한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내가 공부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애가 아니면 꼭 공부를 선택해야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이 보장이 되니까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불행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청소년들 중에서 너무 빛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친구들인데, 너 그거 정말 되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그 아이에게 너는 누구보다 못한다고 가르쳤냐. 예,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충분히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칭찬해주지 못하는 부모와 사회. 예,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일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부모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흐름에 같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막 애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의 증폭자가 아니고 공포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불안감을 필터링 해주고 아니야 넌 충분히 훌륭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아이가 갖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필터링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매연이 돼서는 안 되고. 네. 성능이 좋아야 될 텐데. 네, 일단 쭉 빨아당겨야 됩니다. 공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대 아빠님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시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안정적이진 않은가 봐요. 네. 예. 곧 위로 불안정. 올라갈수록 불안정해요. 그렇죠. 네, 예. 우리 사회가 뭐 올라가면 현실이죠.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지거든요.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다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안정적이었지. 안정적이었는데 우리 새 아이가 또 아이가 많으시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건도 네. 그렇고 이 새 아이가 나랑 좀 다른 길, 그런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 일단은 이제 우리 MC님께서 아직 네.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셨으니까. 네? 예. 여리여리는 여리여리? 좋은데? 뭐 아름다운 네. 우리 여리여리하신 이루어지겠죠. 우리 네. MC 방님께서 네. 질문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 좀 들은 생각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를 좀 많이 나누지 못했구나. 예, 왜냐하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대로 제 삶은 성공 신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뽑으면 모두가 인정해 주는 거는 뭐 열정과 의지, 뭐 어려움을 이겨내고 뭐 그런 스토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인류대도 나오지 못했고 저는 연구원이지만 뭐 대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학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스펙으로는 이제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운이 좋아서 신앙적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요. 사실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큰아들이 6학년이고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중학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이랑 짧게 면담을 했어요. 너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의 양이 많아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결론은 뭐 우리 아들이 한 얘기는 일단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해보고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얘기합시다. 내 힘으로 해보고. 예. 내 힘으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 학원을 안 보내고 하지만 야, 너 학원 안 가는 대신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야. 학원을 안 한다고 너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네가 스스로 계획 짜고 해라. 그래서 그 계획을 스스로 짜게 하고 그 계획을 스스로 이행하게 제가 그것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도. 근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데디스톡에서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의 모습으로 또 사교육을 시키고 예,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고요.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보고 싶고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애들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팟캐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돌변하는지 안 하는지 맞아요. 중요한 우리가 네. 스스로도 좀 지켜봐야 돼. 네. 말의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는지. 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디스토크 두 번째 화,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아빠들의 이야기로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화를 팟빵과 아이튠즈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요. 아마 매달 15일 전후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했었는데, 뭐, 선행교육이 과한 것, 가치교육이 부재한 것, 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이들이 창조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여유가 없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조차도 혼란스러운 것, 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정말 가치 있다, 잘한다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비교에 정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정리 진짜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만 잘해요. 바로바로 입력하시고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잘하는데 능력인데요. 예, 어떻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정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대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또 한국 사회가 이 교육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얘기들을,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죠. 뭐 대안은 생각보다 앞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후원하고 있는 그런 NGO 중에 하나 중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NGO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리고 가장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 네. 이분들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운동이 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후원한 지가 좀 꽤 됐는데 후원 금액을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 메일을 거의 한 2, 3일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에 이제 후원자님들의 이제 참여를 요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메일을 보내주고 있는데, 네. 메일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 멋지신 거예요. 보면은 거기서 하다못해 우리 후원하시는 부모들에게 보내는 소책자들도 있어요. 보면. 네. 아깝다 학원비, 그리고 뭐 영어 사교육에 대한 거, 뭐 수학 사교육에 대한 거, 뭐 이런 소책자들도 있는데 진로에 대한 것까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후원을 하면서 그 운동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 지역별로도 그 후원자들의 모임이 있고 부모들 교육도 있고,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 미리 고민한 선배들이 나눠주는 대안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은 자녀가 고등학생, 그리고 이미 자녀를 대학에 보내 그런 선배 부모들이 고민하고, 우리랑 비슷한 고민 분명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기들을 갖다 지나온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고민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제 삶에 많은 어떤 지침과 방향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모들의 모임, 고민의 공동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전 좋은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 중에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저를 좀 많이 계속 돌아보게 하는 댓글이었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명확한 대책이 없는 이상은 폭력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쓴소리죠. 약간 제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들 특히 느끼시기에 좀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뜬구름 잡는 얘기다. 네,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명확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계속 생각을 좀 명확한 대책이 없는 이상은 폭력이다. 네. 명확한 대책은 뭘까 이렇게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대책이라는 게 만약 그분들에게도 매력적인 명확한 대책이었다면 그건 과연 이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주고 가치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을 선택했을 때 가져오게 될 어떤 져야 되는 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느리게 살기, 조금 더 상향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 그리고 조금 내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 살기,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에게 명확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이 들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주 적나라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보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낮춰서 마음을 지금 먹으시라.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대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대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면서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내시는 순간 대학은 사실 한두 단계 내려잡는 것으로 포기하고 선택을 하셨어야 된다. 네. 네, 그 목표도 이루면서 이 목표도 같이 이루겠다고 하시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대학의 그레이드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잘 발견해서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학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선에서 가장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취를 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안. 네. 명확한가요? 네. 네. 실제로 네. 행복을 갖다가 많은 나라들이 측정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가 이런 측정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팟캐스트에서 네. 제가 들은 팟캐스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덴마크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덴마크에서 호떡을 파는데 이 친구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 호떡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는 거기서 행복을 판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네. 호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코리아 팬케이크 인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코펜이죠. 코펜 인 코펜하겐. 오, 뭐 이런 이름도 식으로, 네이밍도 괜찮은데요? 뭐 한국 이런 청년 해가지고 맞습니까? 하더라고. 네. 한국 사람 맞는 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대단합니다. 덴마크 가서. 한국 사람이 덴마크 가서 호떡 팔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덴마크에도 호떡이 있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호떡은 한국 음식이 아니더라고. 중국 음식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마치 이제 한국 음식인 것처럼 파는데 네. 그분이 이제 덴마크에서 지켜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복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행복을 갖다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지 그걸 정의를 하는데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갖다가 채워주는 이제 충족분, 기대분의 충족분으로 이제 행복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분수로 나타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측정이 되니까.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 기대분이 높은 거야. 분모가 너무 큰 거죠. 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분모가 너무 큰 거죠.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적대요.
기대하는 게 적고 왜냐 기대한 적은 이유가 저거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 국가에서 세금 떼가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국가나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가져간 세금으로 채워주는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족분들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반대죠. 기대는 굉장하죠. 우리는 기대 수준은 높은데 네. 실제로 국가에서 충족해주는 거는 네.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문화권, 우리와 이제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행복의 수준들 갖다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행복의 질감도 좀 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 수준을 조금 더 낮춘다면은 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거죠.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공식은 떡 팀장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그 청년이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 청년이 EBS에서 그 덴마크로 와서 행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갖다 촬영을 갖다가 할 때 네. 그 다큐멘터리 팀에서 내놓은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큰 프레임일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을 갖다 뭐로 정의할지는 다 이제 디테일하게 정의되어 있고 충족하는 부분은 뭐로 정의할지는 다 정의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 큰 공식은 기대하는 것분에 충족시켜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정의했고 그게 EBS 다큐멘터리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 덴마크 호떡 파는 친구가 네. 그 코디네이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공대 아빠님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외람되지만 네. 제가 아까 떡 팀장님께 이 공식은 누가 만들었냐 네.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그 청년이 이 공식을 만들었다면 이분도 공대 아빠 아닐까. 그분 공대 맞아요. 교통공학 전공하셨다고 그랬어요. 역시. 예. 공대적 사고라는 거죠. 예, 공식을 만들고 이 간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문과는 안 하는 거죠. 이과적 공대적 사고거든요. 공대생은 그래. 복잡한 거, 긴 거 싫어합니다. 식으로 짧게, 수식으로 식으로 딱 만들어서. 나타낼 수 예, 있는 거. 짧고 굵게 네. 한마디로. 한국 교육에 대한데 어떻게 수식으로 짧고 굵게 짧고 한번. 굵게. 그래서 네. 그렇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예.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단어로 교육에 대한 대안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가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방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저는 방향이 맞으면 빨리는 못 가도 언젠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대생이니까 또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하지 말자고 하면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저희가 약간은 뚱구름 잡고 약간은 이상적이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방향만이라도 이 공감만이라도 해주시면은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아까 실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서 실험을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 실험에 대한 결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는 굉장히 실험적인 내용을 다루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렇죠. 예, 대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이 방향이 맞았다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고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자신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안이다. 예. 그리고 듣고 계시는 지금 이거 뭐지? 하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대안이다.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애굽을 나온다는 거, 출애굽한다는 거죠. 네. 그 단어를 어떤 교육 관계자분이, 그분 크리스찬도 아니신데 그 단어를 쓰시면서 해법은 집단 탈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그분 크리스찬 아니신데 그분 이야기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다르게 생각하는, 이 방향이 틀렸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연대. 예, 저는 꼭 뭐 부모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의 연대의 집단 탈출만이 해결의 방법이다. 혼자서 이거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데디스토크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아빠들이 같이 나누는 힘도 그런 연대의 힘이거든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나도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어쩔 수 없는 한국 교육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 애를 그렇게 계속 힘들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좀 함께 연대하고 같이 탈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떡 팀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를 좀 찾아보자.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먼저 고민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에서 다 대안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거 한 가지씩. 나는 한국 교육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이건 이렇게 하고 있다. 간단하게라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떡 팀장님부터. 저는 그러니까 뭐 교육이 문제라서 실천한다기보다는 제가 좋아서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그래요. 정말 주변에서 여행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행을 하면은 그 여행에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한 장을 꼭 찍어요. 딱 한 장만 찍어요. 아. 폴라로이드는 그 필름 값이 비싸요. 카메라는 별로 안 비싼데. 그래서 이제 필름을 갖다가 이제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못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2통밖에 안 써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폴라로이드 필름을 갖다가 여행 가면은 이제 꼭 한 장만 딱 찍어가지고 예. 거실 벽에다가 딱 현관에 딱 들어가면 딱 볼 수 있도록 딱 붙여놓는데 매년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붙여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여행은 가는 거죠. 돈이 많아서 가시는 건가요? 돈은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드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양림, 국립휴양림 이런 거 이용해서 많이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되진 않아요, 물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어도 그만큼의 돈을 살짝 들 때도 있어요, 보면. 뭐 외식하고 뭐 이런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는 거죠. 네. 근데 여행을 하면은, 일단은 자녀와 함께,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 가족들이 함께 이제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한 그 목적지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거나 이제 낯선 경험들을 하고 그 새로운 경험들을 갖다가 하면서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고 그런 대화를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걷고 함께 보내는 그 공간들,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보내면서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해요. 보내면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네.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아이가 과연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행복을 갖다가 경험하고 지금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이름하여 유예된 행복. 너 대학 가면은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대학 가면은 소개팅도 하고 네 하고 싶은 마음껏 해. 이렇게 행복을 유예시켜가면서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사실은 이 생각에 기름을 부은 게 세월호 사건이었죠. 우리 맞아요.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네. 그 배에 있었던 그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현재의 행복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과의 누릴 수 있는 현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 아이와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않는 시절이잖아요.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4학년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 시간의 추억과 기억들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들, 가치와 의미들을 전해주는 거죠. 네. 아빠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기 가서 이런 생각들 하고 이런 것들을 느꼈어.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계속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을 집에 있을 때보다는 좀
독특한 공간, 네. 낯선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훨씬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거 많은 부모들에게 많이 권해드리고 네.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같이 이 팟캐스트에서 좀 나누고 한번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끼리 한번 그런 시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정말 주변에서 인정하는 여행 고수시거든요. 네네. 가족여행 또 주변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가시기도 하는 그런 이제 여행으로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신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저는 여행을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남양주 브로커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네. 저는 여행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만화책을 읽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네, 여행. 어디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요. 네,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 대학 가서 고민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가서 그래서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면 진짜 뭔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갔더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성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소송명이 네. 내 10대를 돌려도. 돌리도. 네. 경상도 말로. 네. 정말 소중했던 나의 10대를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는 이유로 계속 그냥 시험 문제집에 파묻혀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지금처럼 SNS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제가 소송을 할 테니 같이 소송하실 분, 공동 소송하실 분하고 모집을 했으면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지도 몰라요. 많이 모였을 거예요. 네, 많이 모여서 다 같이 거야. 판결에서 이기지 못해도 사회적인 이슈는 됐을 거예요. 그래 아마 네. 뉴스도 나고. 막. 그렇죠. 아직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당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기성세대. 맞아요. 우리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가 소송 당할 수도 있겠다.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소송 안 한 건 좋았는데 이러다가 이 교육을 우리 애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면 내가 소송을 당하겠구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른 교육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10대를 좀 더 10대답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택한 선택 중에 하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계속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좀 전 안타깝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거기서 좀 아이에게 약간 쉼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조금 방황해보기도 하고 네. 조금 어딘가 하는 곳에 깊이 몰두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전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안교육을 시킨 것이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 정책 쪽으로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교 다양화 제도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평준화에서 다양화로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주호 장관이라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 시스템이 획일적인 학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교를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네. 그 고교 다양화 정책 30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우려했던 사람들은 수평적 다양화가 되지 않고 수직적 다양화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교 자사고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도 많은데 자사고 보내시는 부모님들 들으시기에 약간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다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덜 경쟁적인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중학생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맞아요.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힘든 것처럼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생이 힘든 거고요. 그 중학교 중에 또 좋은 중학교가 있으면 초등학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사교육이나 입시 경쟁 때문에 힘들어지는 아이들의 나이가 갈수록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은 교육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덜 경쟁적이 되도록 고교 다양화 제도가 좀 더 고교 서열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제고사라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학생들의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은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어느 학교가 더 성적을 좀 높게 받느냐 때문에 막 애들을 괴롭히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네.
그런 구조를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덜 경쟁적인 교육 구조 그리고 덜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을 이렇게 나누는 그 경제의 불평등성을 나누는 이 그 지표 중에 하나가 하위 20% 소득분의 상위 20% 소득. 요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통계가 더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덜 경쟁적인 교육, 덜 경쟁적인 사회를 만드는 쪽에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은혁이를 대안학교에 보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이가 하나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아이가 셋인 우리 공대 그러게. 아빠님은 또 어떤 식으로 맞아요. 이 대안을 찾아가고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참 대안이 많습니다. 대안이 많으세요? 예, 저에게는 예. 아까는 없다며? 예, 사회적으로는 없고 예, 발견 없고 개인적으로 본인은 있고. 많고. 궁금한데요. 빨리 궁금한데? 물어보세요. 예. 좀 뭐 창피한 얘기지만 귀가 얇아서요. 네. 저는 주변에서 좋은 말씀,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바로 합니다. 실천력이 실천력. 뛰어나시네요. 뭐 실천력은 회사에서는 낮은데, 네. 예, 데디스톡에서 정말 아빠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워크숍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뭘 하고 싶은지 아빠는 이건 좋은데 이건 싫어요. 알아야죠. 예. 그리고 저희는 매주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맞아요.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요.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내가 몇 살이시죠? 막내는 지금 참여 못하고 있습니다. 예, 둘째까지? 막내는 옆에서 핸드폰 보고 놀고 있고요. 네. 예, 교육적으로 좋진 않지만 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 그다음에 큰 아들, 둘째 딸 이 토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노력하자 했더니 저도 발표력이 좋아졌어요. 다 같이 온 말씀 가족이 굉장히 발표를- 잘하세요. 예, 아빠가 달라졌어요. 한 달 만에 발표력이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경우를 좀 봤고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기의 학습 분량을 스스로 정하고 네. 그 계획한 바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어렸을 때 제가 이 데디스 톡을 하기 전에 교육에 관심이 좀 덜할 때 저희 와이프가 정말 잘한 부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책을 많이 읽혔어요. 책.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뭐 여러 교육보다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준 것 같아요. 다행히 애들이 책을 좋아했던 것 같고 사교육 안 시켰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많이 쳐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저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왜 군대 갔냐면 책을 싫어해서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그 와이프님들에게 뭐 아빠 닮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랑은 좀 다른 상황에서 좀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공대 아빠님의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희 뭐 다 해서 지금 저희는 4명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사점이 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떡 팀장님은 여행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배우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과 충족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는 거. 예,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삶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보자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좀 느리게 사는 거. 예, 좀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맞아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랑 네.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아이들을 닥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좋았던 얘기는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실험해보자. 하나씩 아이가 많더라도 또는 우리 현실이 좀 암울하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데디스 토크를 함께 들으면서 작은 거 하나 실천하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실천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정리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정리의 여왕. 정리의 여왕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MC 별칭을. 예. 네. 정리의 가산과 여왕. 정리의 여왕. 방송 진행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예. 오늘 데디스토크 대안적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2화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다 행복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 사랑해서 낳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되게 사랑스러운데 키우는 과정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데디스토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행복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행복이란 뭘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행복이란 뭔지, 행복한 교육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한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음 여러분 주가 아니고 다음 달이죠. 그러겠네요. 저희가 주로 한 달에 매주 한번 하면 올라가니까. 좋은지. 다음 달에 여러분. 다음 주로 바꿀까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또 생업이 있으시니까 네.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오늘 얘기한 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주변이랑 얘기도 좀 해보시고 예,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수 저희 지켜볼 거예요. 네. 저희가 네. 홍보가 좀 부족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빨리 안 낼까요? 시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임도 좀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예.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의 실험적인 이런 발걸음들이 또 멀리서 지금 출장 금방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 일로 바쁘시지만 함께한 공대 아빠님도 계시고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생각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리면서 다음 달을 또 기약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라고 인사할까요? 인사는 뭐라고 해요? 좋은 부모 되세요. 뭐 이런 거. 인사를 인사 말도 이렇게 한 번씩 정하는 것도 의미 있겠군요. 마지막을 네. 마무리 멘트를 다 같이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삶 속에서 고민했던 말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각자 하는 건가요? 인사 너무 각자?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사말을 만들자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의 인사말을 갖다가 한번 그러면- 정리하면서 네, 같이 네, 딱 네,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안이 네, 됩시다. 네, 뭐 이런 거. 우리가 대안이 대안이 됩시다. 됩시다. 괜찮네.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같이 좀 고민하는 건방지게 우리가 들리지 대안. 않나요? 의미가 좀 무서울 것 같고. 네. 같이 공감하는 우리가 대안입니다. 같이 공감하는 우리가 대안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클로징 멘트는 원래 MC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이 얘기를 네. 해주시고 저희가 박수 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면 박수 치고 그렇게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요거를 할게요. 네. 대안적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토크 제2화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행복한 교육 과연 한국에서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같이 공감하는 우리가 대안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